1894년 2월 15일 음력 1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악에 고부군의 동학도들과 농민군 1000여 명이 쟁기와 낫 등 농기구를 들고 집단으로 무장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곧바로 착취의 상징인 저수지 만석보를 파괴하고 고부관하로 갔다. 이에 놀란 군수 조병갑은 전주가명으로 주랭랑을 쳤다. 농민 시위대는 고부관하를 습격 점령하여 무기를 탈취한다. 그리고 수탈에 앞장섰던 아전들을 처단하고 불법으로 징수한 쇠곡을 탈취하여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조선 말기 밀란이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대개는 조정에서 안핵사댁의 밀란 발생 시의 문제의 수습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파견되었는데 목사군수 등 인접지역의 수령이 주로 임명되었고 때로는 경관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를 보내면 평정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조정은 고부사태의 안핵사 이용태를 보내 이들을 위로하고 탐관오리 처벌을 약속했다. 신임 고부군수 박원명도 온건한 무마책으로 농민군을 설득하자 제1차 동학군은 잦은 해산하였다. 그러나 당시 동학 내부에서 다른 의견도 많았다. 북접 지도자 최시영은 무력 봉기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남접 거병에 반대했고 고부농민군 거사에도 방관적이었다. 이 점도 고부농민군 잦은 해산에 한몫했다. 이것이 제1차 동학 농민운동이다. 고부봉기, 1차 봉기, 정월 봉기 등으로도 부른다. 당시까지만 해도 동학 농민군들은 별다른 사후의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다. 처음 고부에서 농민군의 발발은 말 그대로 고부군수 조병갑의 무자비한 학정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그리고 고부군수 조병갑을 여러 번 상소를 통해 간신히 쪼잔했으나 곧 바로 다시 고부군수로 재임명되어 오자 이에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농민군 해산 직후 안핵사 이용태는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 그는 첫 봉기를 동학도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동비들의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반란 관련자들을 동비라하여 동학도로 취급하였다. 이처럼 조선 관리들이 강할 때는 비굴해지고 약자에게는 강해지는 전형적인 비겁한 모습을 안핵사 이용태가 또다시 보인 것이다. 안핵사 이용태는 백성들이 뭉치면 무서운 존재가 되지만 백성들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단지 착취와 탄압의 대상으로만 보았다. 또한 이용태는 지금까지 많은 밀란을 진압해온 공식대로 뭉쳐있을 때는 다 해줄 것 같이 하다가 흩어지면 곧 바로 탄압에 들어간 절차를 그대로 밟았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앞 전 밀란 조직과는 달랐다. 이미 영호남 쪽에서는 동학도들이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그 수도 많았다. 조선 조정과 안핵사 이용태는 그것도 모르고 또다시 그동안 해온 대로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 안핵사 이용태는 한술 더 뜬다. 이용태는 동비 색출 과정에서 동학과는 상관없는 전라북도, 충청남도 지역의 농민들까지도 동학도로 몰아 역적죄로 처벌하였다. 이용태의 이런 무지막지한 강경책에 전봉준과 농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번에는 무장의 김계남, 손아중 등이 전봉준과 함께하기로 하고 같이 봉기하였다. 이것이 2차 봉기이다. 백산봉기, 3월 봉기 등으로 불리는 제2차 동학 농민운동이다. 이때 남접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손아중은 전봉준에게 대장군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다. 동학농민군 무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봉준에게 전권을 부여한 것이다. 드디어 전봉준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전봉준을 총대장, 김계남, 손아중을 장령으로 삼은 동학농민군은 고부의 황토현 현재의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전투에서 가명 군대인 관군을 격파했다. 크게 사기가 오른 농민군은 정읍, 흥덕, 고창, 무장 등을 눈 깜빡할 새에 점령했다.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은 곧 바로 중앙정부 탐관오리들에 대한 분노로 향했다. 그리고 한양으로까지 진격하려 했다. 이에 놀란 조정에서는 전라도병 마절도사 홍계운을 초토사로 임명하여 봉기를 초기에 진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홍계운이 이끄는 정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한다. 그리고 곧바로 동학농민군은 5월 31일 음력 4월 27일 전주성으로 입성하였다. 전주성을 함락시킨 농민군은
보국안민과 패정개혁을 기치로 내건다. 이처럼 농민들의 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이에 아직도 노역을 못 버리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움직인다. 대원군은 이 기회를 이용 동학농민군과 접선하여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할 계획을 세운다. 당시 동학군 대장군 전봉준이 흥선대원군 문하에 출입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또 동학농민군 내부에서는 패정개혁과 대원군 추대, 민씨, 외척세력 척결과 개화파 척결을 외치는 목소리도 강력했다. 흥선대원군 노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사태가 확산되고 흥선대원군까지 개입할 여지가 보이자 고종과 민비는 당황했다. 이에 고종과 민씨 세력은 앞뒤 생각도 없이 망설임 하나도 없이 또다시 청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다. 동학농민군들에게서는 그때까지도 이시왕조를 타파하자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아니 후에는 존왕량이처럼 왕실의 권위를 높이자고까지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과 민씨 세력이 조금만 생각이 있었다면 동학농민군과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했다. 동학농민군이 민씨 정권이 요청하여 청나라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청나라군 파병에 다른 외국 군대 파병까지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농민군이 잦은 해산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동학농민군은 절대 청나라 군대가 무서워서 잦은 해산한 것은 아니었다. 청일전쟁 후에도 일본 군대가 철수하지 않자 척외양, 존왕량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시 일어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한 번의 현명한 백성의 어리석은 지도층의 행태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조선의 역사에는 왜 현명한 백성의 어리석은 지도층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은 지금도 보고 있기도 하다. 어쩌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죽어나는 건 현명한 백성들이었고 어리석은 지도층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정말 우리 역사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비참한 현실이다. 어쩌든 민씨 정권의 군사 요청에 청이 응하자 일본 역시 그들 간에 맺은 텐진 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급파한다. 사실 이때 청은 민씨 정권 구원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지만 일본에게는 천우신조의 기회였다.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 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으나 일본 내 자유주의적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꼴머리를 앓고 있었다. 당시 일본 수상은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사살된 우리에게도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토는 조선에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조선 조정이 청나라의 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이 일본을 버리지 않았다며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군사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청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우선 조선 국내 상황을 핑계로 곧 바로 일본 의회를 해산하고 텐진 조약 내용대로 군사를 조선에 급파한다. 일본은 이번만큼은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했다. 일본은 이번 기회에 청을 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할 국리를 한다. 일본은 이처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한양에서 가까운 인천 쪽으로 군사를 보낸다. 그러나 청은 일본의 이런 속셈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아산에 주둔한다. 청일 전쟁의 승패는 이미 여기서부터 갈렸다.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조선 조정이다. 청국의 군사를 요청하면 갑신정변 때 맺은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도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선 조정,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선 조정 대신들이 그 조약의 존재나 알고 있었는지. 조선 패망은 민씨 정권이 청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는 순간 정해져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실 우리는 조선 패망을 을사오적 등으로 매도하지만 어쩜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청의 구원병을 요청하는 세력이 더 나빴던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중심에 명성황후가 있었다는 것도 그렇다고 을사오적 이들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망해가는 나라 책임있는 주요 대신들이면서 책임은 전혀 안 지고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자기 입속이나 채운 천하의 나쁜 자들이었다. 조선 지도층들은 자기 백성들 착취하는 일에는 도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국제정세에는 이토록 무지에 가까웠다. 어쩜 그들은 국제정세 같은 것은 알 필요조차 없었는지 모른다. 청이든 일본이든 그 누가 와도 그들한테 빌부숴서 자기 자리만 유지하고 자기 가문 이속만 채우면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역사로는 한없이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이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그게 사실이다. 이처럼 외세가 개입하자 우리의 현명한 백성들인 농민군은 청일에게 군사 주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관군과 회담을 통해 화의를 약속하고 싸움을 중단한다. 하지만 동학농민군 지도층도 그게 농민군 대학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농민군 지도층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강했지만 그들 또한 국제정세나 국가 간의 이익에는 그 어떤 자비도 없다는 것을 몰랐다. 잘못된 조정과 무지한 지도부. 바로 그들들 때문에 동학혁명 농민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